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나라의 살림살이, 즉 정부 재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경제학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우리 민준, 서현 학생과 함께 이중국, 이창용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재정 수지와 국가 부채가 도대체 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정부의 지각,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 가계부 들여다보듯이 나라는 돈을 어디서 벌어서 어디에 쓸까?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먼저 재정수지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나라 살림이 흑자인지 아니면 적자인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이 적자가 쌓이면 어떻게 국가 부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빚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국가 부채가 정말 문제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 본 뒤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부의 지갑 사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바로 재정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 수지, 말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 근데 사실 정말 간단해요. 특정 기간, 보통 1년 동안 정부가 세금 같은 걸로 벌어들인 총 수입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쓴 총 지출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의 1년짜리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요, 그 계산 결과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야, 서현 학생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핵심을 딱 짚었네요. 바로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는지 두 번째 주제인 흑자와 적자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뭐 한눈에 들어오죠?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즉 돈을 남겼으면 재정 흑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쓴 돈이 번 돈보다 많으면 재정 적자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답니다. 원래는 말이죠. 건전한 정부라면 당연히 벌어들이는 만큼만 써야 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경기가 너무 안 좋거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적자는 어쩔 수 없거나 심지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재정 적자가 매년 계속해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과정에서 국가부채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한 해 살림살이의 빨간불, 즉 재정적자가 발생하죠. 그럼 정부는 이 부족한 돈을 어떻게든 메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채라는 걸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린 돈이 해마다 갚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 그게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가 되는 거죠. 한 해의 적자가 모여서 장기적인 빚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민준 학생 질문처럼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야 감이 오겠죠. 근데 나라마다 경제 덩치가 다 다른데 단순히 빚의 총액만 가지고 여긴 많다, 저긴 적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의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22년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인데요. 와, 딱 봐도 나라마다 그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여기 일본 좀 보세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257%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해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의 2.5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으로 54.3%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본 일본이나 미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보다는 낮아 보이지만 이게 또 OECD 평균이랑 비교하면 살짝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꾸준히 신경 써야 하는 숫자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 국가부채, 과연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일까요? 왜 문제인 걸까요? 네, 교수님.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빚이 많으면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축 효과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밀어낸다는 뜻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합니다. 그럼 시중에 있는 돈이 전부 다 안전한 정부 채권으로 쏠리겠죠? 그럼 시중에 돈이 마르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져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밀어내는 꼴이 되는 거죠. 이 구축 효과 말고도 높은 국가 부채는 여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 빚. 결국 누군가는 갚아야 하잖아요. 그 부담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둘째, 만약 정부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돈 찍어서 갚자 해버리면 그렇죠.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금 설명한 민간 투자 위축 문제도 있고 이게 정말 심각해지면 나라 전체가 재정위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굵직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들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수지는 뭐다? 나라 살림의 건강검진표다. 둘째,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국가 부채를 쌓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셋째, 국가 간 부채 수준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총액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을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과도한 빚은 구축 효과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해준 민준, 서현 학생 정말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적 부담 사이에서 과연 국가는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죠.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